세상에 사연 없는 사람 없다는 것을 이 채널을 통해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저보다 힘들게 사시는 분들을 보며 이번에 용기를 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제가 특히나 싫어하는 사람이 상황에 따라 다르게 대하는 사람인데 그러한 사람이 제 시모였으니 제가 어떤 일을 겪었을지 상상이 되실까요? 그럼 지금부터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옥수동에서 아이 둘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어릴 때부터 느껴왔던 부분이지만 인생이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힘든 것이 인생이고 때로는 재미있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여유로운 집안에서 태어나 그야말로 못해본 것 없이 자랐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모두 의대를 나오셨는데 현재 엄마는 주부로 살고 계시고 아빠는 동네 병원 원장님이십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서는 당연히 저도 의대를 가길 바라셨습니다. 미연아, 너 수능 준비 잘 돼가? 요즘 모의고사 점수 잘 나와서 이대로만 유지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엄마, 저 꼭 의대 가야 돼요? 너 무슨 소리야? 전에 엄마 아빠랑 얘기 끝났잖아. 의대 가서 의사하면 아빠가 병원 개원도 도와주신다고 하셨고. 너 혹시 아직도 변호사에 미련 있어? 집에서는 제가 의대를 나와 의사가 되길 바라셨지만 저는 변호사가 꿈이었습니다. 어릴 때 아빠가 일하시는 병원에서 하얀 가운을 입고 일하는 아빠를 보며 멋지다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저는 의사보다는 변호사를 꿈꾸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도 직접 해보지 않아서인지 의사와 변호사 중 어느 직업이 더 좋을지 또 저에게 잘 맞을지 잘 모르니 정확하게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결국 저는 부모님의 의견대로 의과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새롭고 배우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의대에서 만난 동기나 선배님들 그리고 교수님들과도 잘 지냈죠. 그러다 저는 2학년이 되었고 민주연이라는 후배와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후배를 만나게 되면서 보다 확실하게 진로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지연아, 점심은 먹었어? 어디 그렇게 바쁘게 가? 선배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점심 패스하려고요. 오늘 시험만 2과목이고 실습도 있어서요. 그럼 저 먼저 가볼게요. 그래, 고생한다. 주연이 쟤는 진짜 열심이다. 진짜 보고 배워야 돼. 안 그래? 야, 너 얼굴이 왜 그래 갑자기? 아니야. 점심을 너무 급하게 먹었나? 저는 이때 뭔가 스치듯 잠시 잊었던 꿈이 생각나면서 내가 지금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의대에 들어오면 당연히 의사가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의사가 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실습에 여러 시험을 보면서도 대단한 노력을 하지 않았던 거죠. 민주연이라는 후배를 보며 열정적인 모습을 보고 나니 제 자신과 비교가 되는데 정말이지 부끄럽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는 계속해서 진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과 다르게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성적도 잘 나오지 않으면서 부모님께서는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아니 미연이 너 아직도 변호사 꿈 못 버린 거야? 요즘 왜 이래? 응? 엄마, 내가 정말 원하는 거 하면 안 돼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30살 넘어서도 도전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아니 30살이 뭐예요. 40 넘어서도 변호사 시험 합격한 사람 정말 많다고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 해야 나중에 후회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부모님이 쉽게 허락해 주시지 않자 성적이 정말 바닥이었고 급기야 휴학계도 제출하여 학교를 아예 나가지 않았습니다. 원하는 공부가 아니다 보니 노력도 안 하게 되더군요. 그러자 부모님께서는 저를 불러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연아,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엄마 아빠가 괜한 욕심 부려서 하나뿐인 딸 자식 인생 망칠까 두렵다. 엄마랑 충분히 얘기했고 변호사든 뭐든 또 다른 꿈도 다 좋다. 네가 정말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다시 해봐. 그래. 엄마도 아빠랑 같은 생각이야. 난 우리 딸이 뭘 하든 간에 잘하니까 의대 가서도 잘 적응할 줄 알았지 뭐야. 엄마도 우리 미연이가 하고자 하는 거 응원해. 지금 쉬는 김에 좀 더 쉬고 다시 시작해보자. 응? 저는 이 말을 듣자마자 고민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 길로 학교에 자퇴서를 제출했고 이후 다시 공부해서 법대에 들어갔습니다. 의대 생활보다 법대에 입학 후 공부하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재미있던지 수석 입학에 수석 졸업까지 하게 되면서 로스쿨에 입학 후 당당히 변호사 시험에도 합격했습니다. 부모님도 축하해 주셨는데 제가 변호사가 되고 난 이후에는 제 인생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큰 자식 인생에 참견해봤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이미 아셨기 때문이었죠. 저는 변호사가 된 후 정말 바쁘게 지냈습니다. 재미도 있고 제가 승소를 할 때면 그것보다 더 보람된 일이 없더라고요. 이게 바로 내 천직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나 바빠도 남들 하는 건 또 다 하고 지냈습니다. 바로 연애입니다. 소개로 만나기도 했고 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과 연인이 되어보기도 했죠. 하지만 대부분 제 배경에 관심이 많더군요. 저와 만나면서 제 부모님이 뭐 하시는지 그게 왜 궁금할까요? 또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제 연봉은 왜 묻는 걸까요? 만나는 사람마다 오로지 제 학벌과 직업 그리고 집안 배경으로 저를 대하는 모습에 한동안 일만 하며 지냈습니다. 나이가 30 후반이 되어가자 집에서는 또 걱정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내색을 잘 하지 않으셨어요. 미연아, 저번에 만나고 있다는 사람하고는 어떻게 됐어? 잘해주니? 엄마, 진작에 정리했어요. 자기도 뭐 증권회사 다니면서 벌이가 좋네만해 하더니 만날 때마다 저보고 밥 사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보다 더 벌지 않냐면서 돈돈하니까 더 만나기 싫고요. 어머, 뭐 그런 사람이 다 있어. 그래서 지금은 만나는 사람은 없고? 아이 참, 어련히 알아서 하려고. 요즘 30 넘어서 결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냥 둡시다. 미연이가 좋은 사람 데려오겠지? 혹시나 집에서 너무 부담을 주시면 제가 더 걱정이 컸을 텐데 저렇게 말씀해 주니 오히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비혼주의는 아니었어요.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키우며 그런 화목한 가정을 꿈꿨죠. 살아보니 평범한 행복을 꿈꾸는 게 정말 어렵더군요. 저는 한동안 일만 하다가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친한 친구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워낙 어릴 때부터 알던 친구라 제 성격을 잘 알고 있어서 소개 전 제 조건을 다 말하지 않고 소개를 시켜주었습니다. 미연아, 내가 동네에서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인데 진짜 성실하거든? 나이도 우리랑 같은데 한번 만나볼래? 그래? 근데 너 혹시 내가 뭐 하는지 다 얘기했어? 네가 싫어하는 거 아니까 그냥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한다고만 했어. 잘했어. 근데 왜 아직도 혼자래? 성실하다면서? 우리 동네 상가에서 과일 가게 하는데 너무 일만 하다 보니까 결혼 시기를 놓쳤다고 하더라고. 동네 아줌마들한테 인기 최고야. 암튼 저번에 과일 사러 갔다가 좋은 사람 소개 좀 시켜달라는데 네 생각이 딱 나잖아. 나 만나볼래. 네가 소개해줄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겠지. 저는 그동안 내노라 하는 직업을 가진 남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하지만 저를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은 만나지 못해 그게 참 아쉽더라고요. 그러다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데 서로의 직업은 뒤로 한 채 저를 있는 그대로 대해주고 만나면서 매사에 노력하는 모습을 느끼며 이런 사람과 가정을 꾸리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과일 가게를 운영하며 단골 손님도 많았고 동네에서 친절하고 좋은 과일만 취급한다는 소문이 나
오후에 가면 이미 다 팔리고 없을 정도로 운영도 참 잘했습니다. 그리고 연애할 때 항상 제철 과일을 하나씩 들고 나왔는데 그 성의가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동안 의도가 들어있는 명품 선물은 많이 받아봤지만 이렇게 마음이 듬뿍 담긴 선물은 없었으니까요. 서로 말은 안 했지만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이어갔고 약 1년 반 정도 만나다가 서로 집안에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희 집에 인사를 오게 되었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정말 좋아하셨어요. 어서 와요. 안녕하세요. 최대호라고 합니다. 말씀 편하게 하세요, 아버님. 우리 미연이는 혼자 자라서 가끔 외롭다는 말을 하곤 했는데 자네는 형제가 어떻게 되는지. 저는 남동생 한 명이 있고 보험회사 다니는데 저보다 바빠서 얼굴 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도 동생이 있어 서로 의지되고 좋겠구만. 근데 자영업을 한다고 들었는데 동네에서 유명하다고 우리 딸이 어찌나 칭찬을 하든지. 가게는 아주 작아요. 저는 제가 파는 과일이나 채소가 제 가족이 먹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동네 분들이 자주 와주시더라고요. 엄청 유명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딸이 종종 수박이면 메론에 또 사과까지 들고 와서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우리 동네에도 그런 과일 가게 하나 들어오면 참 좋을 텐데 싶었다니까요. 엄마, 아빠, 이제 식사해요. 이 사람 일 마치고 오느라 점심도 못 먹었대요. 어머, 내 정신 좀 봐. 얼른 들어요. 저희 집에서는 첫 만남부터 분위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남편이 겸손함까지 갖춰서인지 아빠는 단번에 결혼 허락도 해주셨고요. 문제는 남편의 집이었습니다. 첫인사를 드리러 간 날 저는 와인을 선물로 들고 갔는데 먹지도 않는 술을 가지고 왔다며 핀잔을 주셨죠. 보통 인사 올 때는 과일 바구니 뭐 이런 거 들고 오지 않나? 이 사람 참 면전에 대고 무슨 그런 말을 하나? 아들이 과일 가게 해서 과일은 지겹게 먹으면서 사람 말하는 거 하고는. 이름이 미연이라고 했나? 아주 얼굴만큼이나 이름도 이쁘구만. 아들, 우리 저녁 아직인데 뭐 어디 예약은 했고? 집 앞 한정식집 거기 예약했어요. 대철이는 일 있어서 늦는다고 연락 와서 저희끼리 가요. 대철이 이 녀석은 형이 결혼할 사람 데려오는데 일찍 좀 오지 뭐 그리 바쁘다고. 우리 아들이 얼마나 바쁜데 일하게 둬요. 그럼 얼른 나가자, 배고프다. 그리고 식사를 하면서 저에 대한 질문이 정말 끊임없었는데 예비 시어머님은 제 직업이 뭔지 얼마나 버는지에 관심이 대단하셨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에게도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공중 직원이라 소개해서 그렇게 알고 계셨는데 자기 아들보다 돈 많이 못 버는 직업이라며 비하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얼마 못 벌겠네. 우리 아들은 그래도 개인 사업하면서 한 달에 5, 600 버는 달도 많은데. 엄마, 저 그렇게 못 벌어요. 미연이 직장은 안정적이고 그 일은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아무나 못하긴. 그 공중이라는 일은 법지식 이런 거 필요 없다던데 뭘. 내가 이미 다 알아봤어. 그래? 그래도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면 대단한 거 아닌가? 대단하긴요. 아무나 다 해요, 다. 저는 내내 불쾌한 감정이 올라와 식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비 시어머님은 그걸 보고 또 한 소리 하셨어요. 밥도 복스럽게 못 먹는다면서요. 그럴 때마다 제가 잘 참고 넘어갔던 이유는 바로 남자친구의 행동 덕분이었는데 중간에서 대처를 얼마나 잘해주던지 더욱더 믿음이 갔습니다. 저는 정말이지 다른 조건 없이 남자친구 하나만 보고 결혼을 했습니다. 물론 배우자가 될 사람의 집안 배경이나 부모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내가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면 그 어떤 힘든 일도 다 이겨낼 수 있더군요. 결혼 후 저는 여전히 변호사로서 일을 열심히 하고 지냈고 남편도 과일 가게를 계속 운영하며 저희는 맞벌이 부부로 지냈습니다. 결혼 후에도
저에게 헌신적으로 잘하는 남편을 보며 언젠가 저의 직업도 밝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속이고 결혼한 거니 남편의 반응이 어떨지 두렵기도 했죠. 그러다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솔직하게 다 말해야겠다 싶어 남편을 회사 근처 카페로 오라고 했습니다. 여보, 오늘 장사는 어땠어? 오늘도 다 팔았어. 장사 방식을 공동구매로 바꾸니까 전보다 더 잘 팔리네. 진짜 자기 사업소원 알아줘야 돼. 근데 간만에 데이트 가고 싶었어? 퇴근하고 카페로 나오라고 하고. 응, 우리 연애할 때 진짜 자주 왔던 곳이잖아. 그리고 나 할 말도 있고. 뭔데 그렇게 뜸을 들여? 나한테 뭐 잘못한 거라도 있는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내가 결혼 전에 말했어야 했는데 사실 나 공중직원 아니야. 한동안 말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남편이 이러더군요. 다 알아, 미연아. 너 변호사인 거. 나 이미 알고 결혼했다고. 뭐? 어떻게 알았어? 혹시 내 친구가 소개팅 해줄 때 말했던 거야? 아니, 나 실은 아버님한테 들었어. 우리 아빠? 저희 아빠는 이대로 속이고 결혼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셨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 모르게 남편을 불러 사실대로 다 말씀하셨다고 했죠. 속인 거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하시면서요. 아빠가 병원 원장이라는 사실도 그리고 제가 변호사라는 사실까지도 전부요. 왜 속였는지에 대한 이유까지 설명하고 나니 남편은 이해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사실을 알고 난 후 자기 배경하고 차이가 나니 그게 마음에 걸린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저희 아빠가 아무 상관없으니 저와 행복하게만 잘 살면 된다고 하셔서 결혼을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이 얘기를 다 듣고 난 후 저는 남편에게 사과했고 남편은 오히려 고맙다고 했습니다. 뭐가 고마워? 나 안 미워? 왜 미워? 능력 있는 마누라 뒀는데. 그리고 사실 처음부터 자기가 변호사라는 거 알고 장인어른이 병원 원장이라는 거 다 알았다면 아예 너랑 소개팅도 안 했을 거야. 만났더라면 나도 사람인데 욕심 안 났겠어? 나도 배경에 끌려 너라는 사람을 제대로 안 보고 결혼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고. 남편은 정말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다 알면서도 매달 생활비를 꼬박꼬박 줬고 저희 집에도 정말 잘했죠. 이런 모습에 제가 반한 거랍니다. 아무튼 다 말하고 나니 속이 다 후련했고 그렇게 아이를 낳아 저희는 새 식구가 되어 이전보다 더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아이를 키우면서 일하는 게 힘들어진 저는 일을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결혼 후 시댁에서 자주 부르지는 않았지만 제가 쉬고 있으니 점점 연락이 잦았습니다. 특히 시모는 손주가 보고 싶다는 이유로 전화를 거의 매일 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이쁜 손자, 우리 왕자님. 근데 얼굴에 이 뾰루지는 뭐냐? 아, 그거 어제 대호 씨가 아기 안다가 손톱으로 살짝 긁혔대요. 너는 일하고 들어온 사람 힘들게 우리 아들한테 애보겠어? 아빠가 아이 보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퇴근하고 안아보는 게 뭐가 힘들어요. 얘 좀 봐라. 너 집에서 우리 아들이 벌어다 준 돈 펑펑 쓰면 노는 거 내가 다 아는데 애는 네가 봐라. 애는 엄마가 봐야지. 아유, 시끄러워. 어디 한번 하래비가 안아보자. 아이고, 이뻐라. 당신은 얼른 밥이나 해. 며느리 있는데 내가 무슨 밥을 해요? 예, 내가 어제 삼겹살 사다 놨다. 냉동실에서 꺼내서 해동시키고 좀 구워라. 우리가 애 보고 있을 테니 밥하고 불러라. 시부는 그나마 저에 대해서 나쁘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으나 시모가 문제였습니다. 매사에 저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셨고 남편 위할 줄 모른다고 저를 볼 때마다 한 소리씩 하셨죠. 저는 그게 너무나도 듣기 싫어서 점점 시댁에 가기 싫었는데 그래도 남편의 엄마이니 그 생각만 하면서 버텼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바보같이 듣기 싫은 말을 가만히 듣고만 있지도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실 때면 조목조목 반박하며 제 할 말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 시모는 제가 더 싫었을 겁니다. 고분고분한 며느리를 원하셨거든요. 아무튼 저는 아이가 원에 다닐 정도의 나이가 되면 다시 사무실로 나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모가 저희 집에 오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청소하고 시모를 맞았는데 집에서 논다고 하며 아들 좀 잘 챙기라고 또 잔소리를 하시더군요. 어머님, 집에 있는다고 해서 노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평생을 전업주부로 사셨으니까. 뭐라고? 나 주부라고 무시하니? 주부도 존중받는 직업으로 봐야 한다고요. 회사 나가면 일해서 월급 받지만 집에 있으면 아무리 밥하고 청소해도 월급 못 받잖아요. 그리고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가사 노동 시간으로 봤을 때 한 달에 400만 원이 넘는다고 기사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 너 잘났다. 그렇게 잘났으면서 너는 왜 고작 공중일인가 하고 있니? 그 정도면 변호사쯤은 돼야 하는 거 아니니? 참나. 우리 아들 닮은 손주나 보고 갈란다. 아, 그리고 우리 대철이 곧 결혼할 것 같으니 조만간 연락하면 시댁에 오너라. 글쎄 네 동서될 사람이 누군 줄 아니? 의사란다, 의사. 그러니 그때도 지금처럼 따박따박 말 대꾸하면 알지? 시어머님은 갑자기 집으로 찾아와 한다는 말이 또 저를 무시하는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다 대고 할 말 똑 부러지게 또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의사 며느리 보게 생겼다며 어찌나 좋아하시든지 은근히 저와 비교하듯 말씀하시는 게 기분 나빴습니다. 퇴근하고 온 남편에게 예비동서가 의사라고 했는데 시모가 좋아했겠다고 하는 거 있죠? 남편도 시모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 좋아하셨겠네. 사짜 지금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그건 나도 알고 있어 이미. 그래서 말인데 자기 직업도 이제 공개하면 어때? 그럼 오히려 우리 엄마가 자기 대하는 게 달라질 텐데. 그럴까 봐 더 얘기 안 하고 싶어. 나를 있는 그대로 잘 대해주시면 얼마나 좋아? 근데 여태 나를 계속 구박하다가 변호사라고 말하면 잘해주실 텐데 난 그게 더 싫어. 그래, 자기 말이 맞다. 우리 엄마지만 참 너무해. 내가 처음 장사한다고 했을 때 엄마는 반대가 심했어. 남들처럼 회사 다니지 왜 장사를 하냐고. 대철이는 보험회사 입사해서 번듯한 직업 생기니까 나랑 동생하고 은근히 비교도 많이 하셨고. 그러다 내가 돈 잘 버니까 이제 그런 비교는 안 하시더라. 자기가 우리 엄마 성격 알면서도 다 받아주는 거 나 다 알고 있어. 고맙게 생각하고 언제든지 너무 힘들고 하면 나한테 다 말해줘. 내가 괜히 남편이야? 알지. 근데 나 혼자서도 지금도 충분해. 어머님 원래 그러시는 분인 거 아니까. 그리고 아버님은 그래도 나한테 잘해주시잖아. 남편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시모가 그렇게 저를 구박하고 또 구박해도 제가 견디며 살 수 있는 거였죠. 이후 예비 동서가 인사하러 온다는 날이 다가왔고 남편과 아침 일찍부터 시댁 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은 친정에 맡겼습니다. 아이가 이제 걸음마를 시작해 자리에 가만히 있지를 못하다 보니 다음에 다 같이 함께 하기로 했죠. 저와 남편은 그렇게 친정에 들러 아들을 맡기고는 시댁에 도착해서 도련님과 예비동서를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엄마, 어차피 나가서 밥 먹을 건데 거기서 만나지 뭐하러 집으로 불렀어요? 의사 며느리 차 좀 타고 가려고 그런다 왜? 저희도 차 있는데 같이 타시면 되죠. 네 엄마가 좀 유별나니? 냅둬라. 어머, 이 사람이 또 좋은 날이니 오늘은 내가 참아야지. 너 동서될 사람 차가 수입차랜다. 그 벤 뭐라고 하던데 암튼 차가 1억이 넘는데 내가 그런 차 언제 타보겠어? 시모는 정말 속물 그 자체였습니다. 예비동선의 차는 수입차니 그게 더 타보고 싶으셨다고 아예 대놓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도련님이 주차장에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고 저희 모두 내려갔는데 정말 비싼 차더군요. 암튼 그렇게 시부모님은 바로 예비 동선의 차에 올라타서 가셨고 저와 남편은 제 차를 타고 예약해둔 식당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도착해서 보니 글쎄 예비 동서라는 사람이 제가 아는 사람이지 뭐예요? 식당 주차장에 주차 후 화장실에 잠깐 들렀는데 의대 다닐 때 친하게 지냈던 민주연이라는 바로 그 후배를 딱 마주쳤습니다. 어머 선배! 선배 맞죠? 미연 선배. 주연아, 네가 그럼 내 동서? 아니, 세상 정말 좁다. 여기서 나 만나다니. 그리고 이제 제 형님이라뇨. 이런 우연이. 그러게. 근데 너 결국 의사 됐구나? 그럴 줄 알았어. 선배 그렇게 학교 그만두고 소식 궁금했어요. 시험에 치여 살다 보니 연락도 잘 못하게 됐고요. 지금은 뭐하고 지내요? 나 원래 꿈이 변호사였거든. 의대 나오고 나서 법대 들어갔지 뭐. 진짜 멋지다. 그럼 지금 변호사? 우와, 인생을 선배처럼 살아야 하는데. 근데 나 부탁 있어. 저는 그렇게 우연히 의대 후배를 만났고 식당에 들어가기 전 예비 동서인 후배에게 절대로 저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바로 식사를 하러 들어가야 했기에 설명이 부족했지만 아무튼 신신당부를 하고 서로 모른 척하며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유, 의사라 그런가 옷도 좋은 거 입고 피부도 너무 좋네. 감사해요, 어머님. 결혼하면 제가 좋은 옷도 한 벌 사드리고 그럴게요. 어머, 말도 예쁘게 하는 것 좀 봐. 내가 첫째 며느리한테도 못 받은 명품 옷을 다 받게 생겼네. 당신은 안 좋아요? 좋지 안 좋긴. 그래도 부모님은 다 잘 계신가? 네, 두 분 다 건강하세요. 요즘은 골프 치러 다니신다고 바쁘세요? 어머나, 골프 치시는구나. 그거 돈 많이 드는 운동 아닌가? 역시 있는 집이라 그런지 다르네, 달라. 엄마, 이제 그만하고 밥 먹어요. 진짜 말하느라 밥도 잘 못 먹겠잖아요. 그래, 그래, 얼른 먹자. 근데 결혼하면 예단은 어떻게 할 건가? 어머님, 식사 자리인데 그런 질문은 이따 집에 가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엄마. 이 사람 말대로 하세요. 이때 어머님의 눈빛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한마디 했다고 저를 쏘아보듯 노려보셨는데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민망한 표정을 할 정도였거든요. 시몬은 그 자리에서 저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저를 무시하셨죠. 평소 같으면 저를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하셨을 텐데 예비 며느리가 의사여서 그런지 체면을 유독 더 신경 쓰셨습니다. 식사 후 저희는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시모가 자기 집으로 가서 차를 마시고 가자며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 저는 차만 마시고 바로 오기로 남편하고 말하고는 시댁으로 향했죠. 커피를 내리고 남편이 들고 온 과일도 깎고는 저도 자리에 앉아 같이 얘기를 나누었는데 예비동서는 정말 성격이 쿨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의대 생활을 같이 하며 겪었으니 좋은 사람인 건 알았는데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좋더군요. 도련님도 성격이 좋으셨기에 역시 사람은 끼리끼리 만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네요. 도련님, 이거 남편이 가져온 메론인데 정말 달죠? 네, 형수님. 오늘따라 더 맛있네요. 저도 종종 주연이한테 형 가게에서 과일 사다가 줬는데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대철 씨가 준 과일 먹고 나서는 정말 다른 데서는 못 사 먹겠어요. 아니, 큰애야. 도련님이라니. 이제는 서방님이라고 해야지. 호칭을 그렇게 몰라서 어쩌노. 어머님, 아직 결혼 전이라 도련님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결혼식 올리고 나면 서방님이라고 제대로 호칭 쓸게요. 맞아, 엄마. 그리고 호칭이 뭐가 중요해. 난 이름 부르는 게 훨 좋던데. 그래도 호칭이 중요하지. 큰애는 지금부터 서방님이라고 해라. 이 상황에서 남편은 제 입장에 신경 쓰였는지
호칭 쓰는 것도 제 의견이 맞다고 한마디 해주었고 이제 그만 가보겠다고 일어나자고 했습니다. 마침 친정에서 전화도 왔는데 애가 열이 나서 엄마를 찾는다고 해서 급히 일어나야 했죠. 그렇게 저희는 시댁을 나와 친정에 가서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고 다행히 열도 내려서 자려고 누웠는데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시모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너는 내 의사 며느리 앞에서 조용히 좀 하라고 했더니 따박따박 말대꾸 또 하고 너 계속 이럴 거냐? 어머님, 아직 안 주무셨어요? 지금 내가 잠이 오게 생겼어? 여보세요? 엄마, 우리 피곤해서 잘 거예요. 왜 그래요 또? 네가 왜 받아? 빨리 안 바꿔? 엄마, 하나뿐인 손주가 열났다고 했으면 괜찮냐고 먼저 물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으냐 아무 연락 없던 거 아니냐? 이 사람 내일 또 애 보고 하려면 얼른 자야 돼요. 끊을게요. 하지만 시모가 가만히 있을 사람인가요? 남편 출근 후 혼자서 애 보고 있을 저에게 전화해서는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며 괴롭히는데 이제는 그러려니가 되지 않더라고요. 진짜 변호사인 거 밝혀서 나도 시모한테 대우 좀 받고 싶다 싶은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런 시모는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직업에 따라 사람을 대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몇 달 후 도련님은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렸고 시모는 저에게 연락을 더욱 자주 하셨습니다. 저는 하루빨리 복직하고 싶었으나 어린 아들을 원에 맡기기는 또 싫었죠. 1년 정도만 더 제품에서 키우다 원에 보낼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시모는 자기 아들이 번 돈으로 제가 집에만 있는 게 싫었나 봅니다. 저 왔습니다, 어머님. 너는 내가 전화한 지가 언제인데 이제서야 오니? 오늘 민우 문화센터 가는 날이라 오전에 좀 바빴어요. 문화센터? 그거 애만 들여보내고 엄마들끼리 수다 떨고 그런다던데 내 아들이 번 돈으로 놀러 다니니 좋겠구나. 안 그래요, 어머님. 민우는 아직 어려서 엄마들도 수업에 같이 참여해야 하고요. 수다 떨고 커피 마시고 그럴 시간 없어요. 또 한마디를 안 지지 그냥.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자세히 설명드린 거예요. 됐고 이따가 우리 의사 며느리 오기로 했다. 네가 저녁 준비해라. 시모는 언급도 없이 갑자기 시댁으로 오라고 하시더니 동서 저녁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시모에게 있어서 며느리가 아닌 가정부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와중에 아무것도 모르는 제 동서가 된 후배 주연이가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밥이고 뭐고 그냥 집에 가버리고 싶었지만 제 손으로 동서 밥 한 끼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장도 보고 맛있게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솔직히 오늘 한 번 더 시모의 언행에 무례하면 제 모든 걸 다 밝힐 작정이었죠. 저녁 시간이 되고 난 뒤 저는 동서의 얼굴도 볼 겸 같이 저녁을 먹겠다고 했고 서방님과 동서가 도착하자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형님, 오랜만이에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진짜 두 사람 전부터 친한 사이 아니었어? 어쩜 이렇게 친해? 서방님, 원래 좋은 사람은 서로 알아보는 법이거든요? 동서는 병원이 바쁘지? 네, 뭐 항상 바쁘네요. 그래도 육아가 훨씬 더 힘들죠. 결혼한 친구들 애 낳고 사는 거 보면 진짜 일하는 게 더 쉽다고들 하거든요. 진짜 나도 느끼지만 육아는 보통 일이 아니야. 집에서 해보는 게 뭐가 그리 힘들다고 그래? 네가 일을 하니 뭘 하니 집에서 노는 거 다 아는구만. 우리 의사 며느리 오느라 고생했지? 얼른 앉아. 어머님 잘 계셨죠? 근데 애 보는 거 정말 힘들대요. 힘들긴 뭘. 아버지는 약속 있다고 하셔서 나가셨다. 그리고 저번에 보내준 와인 그거 맛있더구나.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밥 먹을 때 와인도 한 잔씩 한다면서. 그거 먹고 남았는데 같이 먹어보자. 그 순간 저는 표정 관리가 안 됐습니다. 아니 큰애 넌 또 뭐가 불만이라 표정이 그러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전에 저도 와인 선물 해드렸는데 그땐 이런 걸 누가 선물하냐고 하셨던 게 기억나서요. 아니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러냐?
너 이제 그만 가봐라. 동서 오랜만에 봐서 저도 같이 얘기 좀 나누고 싶어요. 저녁 먹고 바로 갈게요. 그럼 되죠? 시모는 민망했는지 얼굴이 빨개졌지만 저를 하대하는 말투는 여전했습니다. 그렇게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려고 주방 쪽으로 가려는데 동서가 갑자기 제 앞을 막아서는 겁니다. 형님, 맛있는 저녁도 먹었는데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일하고 오느라 힘들었을 텐데 무슨 설거지야. 됐어. 과일 좀 먹다가 천천히 가. 저 결혼하고 시댁 와서 설거지 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형님 좀 쉬세요. 민우도 자꾸 엄마 찾고 아주버님도 오실 때 되지 않았어요? 그러고 보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미안한데 어쩌지? 미안하긴요. 설거지 이게 뭐라고. 얼른 가실 준비하세요. 저는 시간도 늦고 아들도 보채고 해서 미안하지만 동서에게 설거지를 맡기고는 집에 갈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그날따라 평소보다 더 말을 막 하더군요. 그동안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으나 제가 제일 경멸하는 사람이 조건에 따라 사람을 대하는 그런 부류라 이제는 더 참기 싫었습니다. 아니, 우리 의사 며느리 지금 뭐 하는 거야? 고무장갑 당장 안 벗어? 어머님, 오늘 설거지 제가 할게요. 형님께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한다고요. 이런 법은 없다. 그래, 너 매일 놀면서 하는 것도 없는 애가 바쁜 동서한테 설거지 시켜? 응? 그게 아니라 제가 한다고 했는데 동서가 하겠다고 한 거고 마침 민우도 너무 보채길래요. 민우는 내가 놀아주면 되는 것인데 무슨 말이 그렇게 길어? 빨리 장갑 끼고 설거지해라. 의사인데 손이라도 다치면 어쩌려고 그래? 그때 마침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자기야, 나 아직 시댁이야. 이제 가려고. 가긴 어딜 가? 설거지 해놓고 가라. 알았니? 뭐야? 엄마가 설거지 하라고 그러는 거지? 하고 가면 돼. 신경 쓰지 마. 금방 갈게. 남편 전화를 받았는데 시모는 다 들리도록 설거지하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동서가 끝까지 고무장갑을 벗지 않고 설거지를 하겠다고 하자 시모는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집에서 너는 주제 어디서 형님 대접을 받으려고 해? 동서라고 해서 다 똑같은 동서야? 응? 네가 대접을 해줘야 하는 동서인 거 모르겠니?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빨리 놓으세요. 어머, 어떡해. 어머니 왜 그러세요? 형님 머리 다 빠지겠네. 너는 가만히 있거라. 내 이번에 버르장을 고쳐놔야 돼. 어딜 의사인 동서한테 형님이랍시고 부려먹어 부려먹기는. 그때 동서가 급한 마음에 제 정체를 밝히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형님 변호사예요. 변호사라고요. 의대에서도 공부해서 제 선배였어요. 제발 손 놓으세요. 아니, 얘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지. 시모는 계속해서 저 머리카락을 움켜쥐고는 절대로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머리카락이 전체 다 빠질 것 같은 통증이 밀려왔죠. 그때 시아버님이 집으로 돌아오셨고 그 상황을 보더니 시모를 말리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모의 힘에 밀려 시부는 넘어졌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제 머리채를 잡고 놓아주지 않던 시모는 그 상황에 온갖 욕설은 물론 저를 비난했습니다. 네가 뭐 그렇게 잘났냐? 응? 남편 하나 잘 만나서 돈 걱정 안 하고 사는 주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무슨 변호사라도 되는 것처럼 시모 말을 따박따박 말대꾸나 하고. 저는 그런 막말을 들으니 분노가 차올라 시모의 손을 억지로 펴게 해서 겨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시모는 제가 손을 꼬집었다며 소리를 질러댔는데 그때 마침 제 남편이 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밖에서 싸우는 소리 들리던데. 채수 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주버님, 어머님이 형님 머리채를 잡고는 안 놔주셨어요. 억지로 떼긴 했는데 머리카락 어떡해요? 한 움큼이나 빠졌네. 그러면서
동서는 뒤이어 상황 설명을 했는데 남편은 그 자리에서 얘기를 다 듣고는 다시 한번 제 직업을 밝혔습니다. 제 집안에 대해서도 모두 얘기했습니다. 엄마 아빠 잘 들으세요. 특히 엄마! 엄마가 좋아하는 사자 직업, 그 직업 가진 게 엄마 큰며느리예요. 변호사라고요. 얘가 지금 뭐라는 거야? 미연이 얘가 일하는 그 변호사 사무실 미연이 거라고요. 거기다 장모님 장인어른 두 분 다 의대 나오셨고 장인어른은 지금 병원 원장님이신데 왜 자꾸 사람 배경 봐가면서 행동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시모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가만히 서 있었고 저는 아들을 데리고 남편과 함께 시댁을 나왔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멍하니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저렇게까지 못될 수 있는 건가요? 그래도 제 남편을 키워주신 분이니 어떻게든 참았는데 말이죠. 남편은 집에 가는 차 안에서 계속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고 저는 남편의 사과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 후 이혼 얘기를 꺼냈죠. 여보, 나 오늘 일 절대 못 잊어. 어머니 원래 그런 분인 거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면목 없다. 그래서 말인데 나 자기 어머님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하지만 자기한테는 엄마잖아. 안 보고 살 수 있어? 천륜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말인데 우리 이혼하자. 나도 곧 복직해서 일해야 되고 일에 집중하고 싶어. 더군다나 민우한테 저런 친할머니 보게 하고 싶지도 않고. 아직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크면 다 알게 된다고. 남편은 조용히 제 얘기를 끝까지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시댁을 갔다 온다며 나가더군요. 저는 남편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혼이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까지 쉽지 않았죠. 시모의 말도 안 되는 언행이 있을 때마다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남편 하나 믿고 여태 살았거든요. 그래서 시댁 문제로 이혼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 시댁에 갔던 남편이 돌아와서는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미연아, 너만 괜찮으면 우리 셋이 이사 가서 살래? 무슨 소리야? 이사라니? 난 너 없으면 안 돼. 너랑 이혼은 생각도 해본 적 없어. 아까 우리 집 가서 다시는 큰아들 볼 생각하지 마시라고 얘기하고 왔어. 분명 엄마 성격에 너 직업도 아셨겠다. 이제 우리 집 찾아오실 게 뻔한데 우리 이사 가자. 그리고 나도 엄마 안 보고 살 거야. 남편은 저에게 이혼은 말도 안 된다면서 시댁과 연 끊고 우리끼리 잘 살자고 했습니다. 아무리 엄마라지만 자신이 보기에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남편의 말대로 저희는 시댁에서 알지 못하도록 친정 근처에 집을 새로 얻어 이사를 했습니다. 시모는 이후 원래 저희가 살던 집에 방문했다가 이사 간 걸 알게 되자 저에게 미친 듯이 전화를 했는데 저는 단 한 번도 받지 않고 차단해 버렸습니다. 문자와 톡도 오지 않도록 알림을 꺼버렸죠. 시간이 흘러 저는 변호사로 다시 일을 시작했고 아들은 원생활도 잘 적응해서 걱정 없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동서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아니 선배. 저 미치겠어요. 시어머님이 계속 전화 와서 일도 방해되고. 무슨 일로 그렇게 전화를 하신대? 형님 지금 사는 주소가 어디냐고 자꾸 물어보세요. 모른 척 해줘. 나 이제서야 마음 편하게 지내는데. 당연히 얘기 안 할 거지만 시모 자꾸 이러면 저도 연 끊고 싶어요. 동서 역시 시모라는 사람에 대해서 질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어느 날 퇴근한 남편을 몰래 미행해서 저희 집이 어딘지 알아냈습니다. 아파트 입구로 들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는 급히 따라 들어와 우편함을 뒤져서 몇 호에 사는지 알아낸 거였죠. 일요일 아침부터 누가 저렇게 벨을 눌러? 누구야? 자기 엄마. 뭐? 아니 우리 집 어떻게 하셨지? 모르겠어. 문 열어 말아? 동네 시끄러워질 텐데.
내가 해결할게. 자긴 방에 들어가 있어. 아니야. 오셨는데 뭐라고 하시는지나 들어볼래. 문 연다? 그렇게 시몬은 배를 쉬지 않고 누르더니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급하게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양손에 무언가 잔뜩 들고 계셨죠. 아이고 힘들어라. 아이 너희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 이사 가면 내가 못 찾을 줄 알고? 다 아는 수가 있어. 내 아들 집을 엄마가 모르는 게 말이 되니? 그리고 네가 처음부터 제대로 말만 해줬어도 내가 너한테 그랬겠니? 왜 오셨어요? 또 저한테 막말하려고 오신 거예요? 얘는 또 내가 뭘 그렇게 막말을 했다고 그러냐? 이거 받아라. 너 맛있다고 했던 갈비찜하고 또 김치도 새로 담그. 엄마, 당장 들고 나가세요. 너 엄마한테 이래도 돼? 그것도 며느리 앞에서? 엄마가 그동안 이 사람한테 한 짓들 생각 안 하세요? 뭐라고? 짓? 너 어디 그런 말을 해? 어? 그만하고 나가세요. 제발요. 너네도 한번 생각을 해봐라. 어? 그저 그런 직업 가지고 내 아들 등골 빼먹는 며느리 너라면 좋아하겠니? 민호가 커서 그런 며느리 데려오면 좋겠냐고. 누가 등골을 빼먹는다고 그러세요? 이 사람 민호 낳고 집에 있으면서도 계속 일했어요. 집에서요. 그래서 여전히 저보다 돈 많이 벌고 있었고요. 사무실로 출근만 안 했지 집에서 일하느라 애버랴 살림하랴 거기다 엄마가 괴롭히는 거 참기까지 이 사람 그만 괴롭히세요. 시몬은 그 상황에서도 말도 안 되는 말만 늘어놓더니 앞으로 안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의사 며느리보다 더 잘해주겠다고 하면서 지난 일은 다 잊자고 하는데 제가 그래야 됩니까? 저는 그간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며 하나하나 뭐가 잘못됐는지 시모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평소대로라면 이런 저에게 시모가 또 한마디 하셨을 텐데 이번에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 찰랑 큰며느리 말이 다 맞지. 내가 그땐 왜 그랬을까? 변호사인 줄 알았으면 안 그랬을라고? 이제는 다르다. 우리 큰애는 변호사에, 둘째는 의사에. 내가 무슨 복이 이렇게 많은지. 내가 앞으로 잘해줄게. 응? 제가 변호사가 아니었으면 끝까지 저한테 그렇게 함부로 대하셨겠네요. 아이고, 아니다. 네가 워낙에 똑똑하고 일도 잘하니 내가 분명 다르게 대했을 게다. 안 그러냐?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의사 며느리랑 그냥 며느리랑 같아? 너도 나중에 시험이 되어보면 내 심정 알 거다. 어느 누가 의사 며느리를 봤는데 똑같이 대할 수가 있겠어. 안 그래? 남편은 가만히 듣고 있더니 시모가 바리바리 싸온 음식들은 현관 밖으로 던졌습니다. 냄비 뚜껑이 열렸는지 보자기 밖으로 국물이 새어나왔고 유리그릇도 있었는지 깨지는 소리도 났습니다. 시모는 아까워서 어쩌냐고 발을 동동 굴렀는데 남편이 시모를 끌고 밖으로 내보내고는 당장 가시라고 소리를 질렀죠. 시모는 억울하다는 듯 울면서 문을 다시 열라고 했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데 저는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참 현관문을 두드리고 열라고 소리를 치다가 시모는 돌아갔고 문을 열고 나니 음식물은 그대로 있더군요. 남편은 제가 손대지 못하게 하고는 혼자서 다 치웠습니다. 이후 제 사무실에 시모가 한번 찾아왔습니다. 수소문해서 제가 일하는 곳을 알아냈더군요. 사실 인터넷 검색만 하면 바로 나오는데 시모가 인터넷을 할 줄 모릅니다. 아마도 동네 지인에게 물어물어 알아낸 모양이었습니다. 비서가 제 손님이라면서 대기실에 있다고 해서 가보니 시모였는데 이번에는 쉽게 가질 않을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잡힌 미팅만 줄줄이라 시모와 얘기 나눌 시간이 없었는데 일단 내보내야 해서 왜 왔냐고 물으니 넌 어른한테 그렇게 하라고 배웠어? 배울 만큼 배워놓고? 왜 오셨냐고요? 너 때문에 의사 며느리가 우리 집에 안 온댄다. 우리 둘째가 나한테 한 번도 큰 소리 친 적 없는데 나 때문에 이혼하게 생겼다고 어찌나 소리 지르든지. 네가 책임져라. 네가 책임져. 그걸 왜 제가 책임져요? 서방님한테 제가 이혼하라고 했어요? 왜 진작에 말하지 않은 거냐? 응? 처음부터 변호사라고 했어야지.
동서는 시모의 본성을 확인한 뒤 시댁에 가고 싶지 않다면서 서방님과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이혼 얘기까지 오가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제 탓을 하며 막무가내로 소리치고 사무실 바닥에 드러눕기까지 했습니다. 서방님네를 원래대로 돌려놓고 또 자기도 시모로 받아주라고 억지를 피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도 섞고 싶지 않아 경찰에 신고했고 곧바로 도착한 경찰에 시모는 끌려나가게 될 상황에 처했죠. 그때 시모는 제 말을 듣고는 제 발로 도망가듯 나가버렸습니다. 지금 이 행동은 업무방해죄로 고소 가능한 거 아시죠? 거실 테이블에 있던 도자기랑 화분도 어머님이 난리치다가 바닥에 떨어져서 깨졌으니 재물 손괴죄에 해당하고 책들도 다 쏟아졌어요. 일 못하게 계속 방해했기 때문에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거니 그렇게 하세요. 아마 5년 이하 징역 나오거나 1,500만 원 이하 벌금 나올 겁니다. 시모는 제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나갔습니다. 제 발로요. 얼마나 급했던지 신발 한쪽은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한동안 이혼하라고 난리셨으나 남편의 현명한 판단에 엄마 아빠도 저희를 믿고 지켜봐 주시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그날 이후 정말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이 편해진 저는 둘째도 생겼고 내 식구가 되어 정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별로 알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동서와는 자주 연락하고 지냈기에 시댁에 대한 소식도 가끔 전해들을 수 있었는데요. 시모는 동서가 일하는 병원에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공짜로 진료를 봐달라고 하거나 약을 달라고 하는 등 또 소란을 피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동서네 부부도 결국 시댁과 연을 끊었다고 하는데요. 정말 인생은 내 자신이 만들어가는 게 맞나 봅니다. 내가 어떻게 하고 살아가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거가 아닐까요? 시모는 잘난 며느리들 덕분에 잘 살 수 있는 기회도 놓치고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다는데 불쌍하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정말 길었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